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이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이후 5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 예상치 37만 건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대형주가 분기별 실업 현황 보고를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이행하고 있는 재정 긴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로존 정부들이 2년을 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같은 발언은 다른 유럽 당국자들이 그리스 정부에 더 빠르고 큰 폭의 재정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넥서스가 많이 팔린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애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국민게임 애니팡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출시 후 단 74일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의 3명 중 2명은 애니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애니팡을 하는 이용자 수도 무려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감했다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나 알려진 바대로 통계적 오류 지적이 일면서 일단 그 좋은 재료로서의 어떤 그 효과는 많이 희석이 됐는데요. 어제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를 결국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 상황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스페인은 2단계 신용 등급이 깎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이탈리아는 중장기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스도 잘하면 재정 긴축을 하는 데까지 2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제한적 반등을 넘어 아예 닷새째 밀리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또 팔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쪽 시황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에 1940을 한번 터치를 했었고 개장 초 분위기가 오후장보단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후장이 더 밀리는 양상이고요. 1930선도 자꾸 깨지면서 어제보다 2포인트 더 밀립니다. 오늘 투신권 쪽 매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나마 좀 견조한 것은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540선 트라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은 사지 않지만 전반적인 기관의 순매수, 나홀로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틀 연속 오르네요.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대한 되돌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원가량 빠지면서 다시 한번 1110원대 들어오는데요. 일단 싱가포르 달러화 자체가 강세를 띠면서 우리 원화 동반 절상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쪽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이면서 싱가포르 달러의 점진적 절상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1950선 정도에서는 안 밀리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30선, 20선 자꾸만 뭔가 불안한 심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야 좋을지 아니면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해야 좋을지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먼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 소송 호재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미미한데 왜일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년 8개월 내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데 진짜 고용이 좋아지려 하는 걸까요? 네, 계속해서 SPM의 우리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급락 후 반등 공식 통할지, 앞으로 시장에 주목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지, 신고가 종목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평택촌농 우리 정호영 대표께는요. 단기 반등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포트를 꾸리는 방법은 무엇이 좋을지, 메리포스트가 오늘 급등합니다. 상승 여력 얼마나 더 있을지 종목별 대응법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5% 이상 수익 내볼 수 있는 공략 종목, 오늘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는 오로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동양증권 영업부에서 권영문 차장님 나와주실 텐데요. 증시가 닷새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죠. 저가 매수냐 리스크 관리냐 고민되실 텐데 시원한 해답 드리고요. SBS 콘텐츠허브 DPC 두 종목 이상 보유 중이신데요. 20% 안팎의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별 AS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낙폭이 좀 줄곤 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여의도 오늘 대신증권으로 먼저 나가보죠.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 어제 겨우겨우 넘겼다 했는데 오늘 더 빠지는 건 왜입니까? 외국인도 파네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최근에 소폭의 매도 관망세에서 금주 들어서 매도가 더 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대부분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서 약보 합세로 대부분 밀렸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코스피가 여전히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기대했던 스페인의 그 구제금 신청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기업 실적 모멘텀의 둔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해외 증시 약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한국 증시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오히려 최근에 빼는 역할을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미국 항소심에서 이제 애플을 상대로 이겨서 다시 뒤집히면서 갤럭시 넥서스라는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코스피보다 더 강했었는데, 또 20일 이상 외국인도 샀지만, 요 며칠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약세의 가속화와 함께 한국 증시도 그에 따라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었고, 또 옵션 만기에 따른 그 프로그램 영향도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 말에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저는 확실한 삼성전자 실적 호전주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월 말에 이제 세부 실적 발표 앞두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삼성전자는 올라가겠다. 일단 삼성전자 내부 호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 실업률 7%대에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 한 5년 내 만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도 왜 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미미한지 약간 통계상 무슨 오류 얘기도 있네요. 네. 객관적으로 나온 숫자는 4년 8개월의 최저이긴 하지만, 네네. 일부 대형주의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계절적인 조정을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또 과대하게 좋게 보여지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현저히 낮아진 수치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36만에서 38만 이 정도의 높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 고용 회복의 조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본격적인 고용 회복은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단계 등급 S&P에서 깎인 스페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구제금융 신청 아직까지 하지 않으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스페인 국채 금리가 뛰어버리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일단 구제금 신청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당장 스페인 당국이 구제금융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유로존 재무장관이라든지 IMF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21일 날 이제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있고요. 10월 말에 니스의 신용 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후로 올 말이나 다음 달 초순 정도에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는 거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아마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순 정도에는 구제금 신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쯤에 스페인 구제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세계의 새로운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스페인 문제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불거질 재정 절벽 불확실성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여부 이쪽 등의 변수가 시장을 더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암울한 소식이네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나와도 또 다른 이제 급타이밍의 악재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큰 호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요, 10월 18일을 주목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세계 주요 기구에서 중국 경기는 정말 안 좋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그 2분기 7.6% 성장보다는 낮은 7.4% 성장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7월, 8월 이제 그 두 달치가 이제 그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올간 경제 지표 본다라면 2분기보다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중국의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11월 뭐 8일 날 있을 이제 전국 대표자 대회를 앞두고 일정 수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3분기 그 성장률 이런 것들 자체는 뭐 크게 좋지는 않고 여전히 뭐 하향 단계에 있어서 실적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시장이 뭐 강하게 지속적으로 뭐 호재가 되긴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뭐 수치가 그렇게 3분기 GDP가 안 좋게 나와도 새로운 악재는 아니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결국 신청을 해도 새로운 호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코스피 그럼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릴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는 역시 중소형주가 더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2000선에 전에 이제 Q3 하고 나서 2000선 약간 넘어갔었는데 그때 정도면 뭐 이게 상반기는 2050 정도 갔었는데 2050이 됐든 2020이 됐든 그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예상되었던 호재는 계속 뒤로 미뤄지고 대기하고 있는 뭐 그 악재죠. 미국 재정 절벽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 흐름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1930선대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지라도 시원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호전주로 압축을 하고 어느 정도 황금 전략을 통해서 저감해서 산다. 그리고 반등 시 정도에서는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위험 자산을 줄여가는 기회를 삼자. 이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이 좋아서 이제 중소형 개별주, 내수 소비 브랜드주가 좋은데요. 그런 쪽에 뭐 종목 찾기 흐름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일부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코스피 2050이 올해 전체의 최고점으로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신지 그 부분 조금 분명히 들어보고 싶고 실적 호전주라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시면 더 네, 반갑겠어요. 뭐 저의 그 생각은 2050 정도면 고점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어, 그게 이제 거의 그 수준이 박스권 상단이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고까지 레벨업은 되지만 지수가 추세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 밀려 내려온 거라서 좀 약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뭐 종목이라 뭐 이런 그 실적 호전주는 계속 얘기했던 저는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어, 뭐 3분기만 본다라면 일부 정유주는 되지만 4분기가 아니라서 지속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내수 소비 브랜드로 갈려 있습니다. 음식료, 뭐 콘텐츠, 그다음에 뭐 IT 서비스 중에서 이제 다우기술이라든지 CGV, 스마트 부품 관련주, 뭐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더 나아가면 뭐 중국 소비랑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은 실적 호전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안 뭐 조선, 철강, 은행, 화학 이런 대형주들은 조금 수익을 많이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그렇죠. 예. 근데 있겠네요. 네. 작년 그 8월부터 그 지금까지 주도주는 투자 인베스트먼트랑 관련된 그
업종이 아니죠. 소재 산업재 섹터가 주도주가 아니었고 예. 계속 그 컨섬션 소비랑 관련된 것들이 주도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마트 고가 IT 소비재라든지 일반 카지노 뭐 이런 콘텐츠 소비, 그다음에 음식료 소비, 그리고 그 뭐 그런 쪽이 대부분 이제 해당됩니다. 예, 그래요. 예전에도 이제 미국의 소비 쪽에 컨셉을 좀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라고 했는데 한간에는 뭐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말씀 들어보니까 소비에 관련된 컨셉의 종목들이 결국 주도주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직 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대했는데요.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제 수렴 후 방향을 잡을 거다 했는데 이번 주 아래쪽 방향인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도 21선 다 깨서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메시지 보낸 것도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결국 QE3 그 전후로 생긴 점프 구간, 갭을 다 메우고도 더 밀렸네요. 기술적 예, 분석부터 요청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갭을 메우고 또 새로운 하락을 하는 그런 갭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죠.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 증시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그 만남이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다우보다는 뭐 좀 약하게 보여도 나스닥 흐름은 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제 단기 낙폭과대 수준으로 들어섰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20일 이격도 침체 뭐 이거를 논하게 될 정도로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장중에도 잠시 반등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반등을 나타내고 물론 시원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침체권역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반등 시도하고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갭 문제가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승 갭하고 하락 갭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같은 지수대에서 물론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수대에서 거의 같은 지수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아일랜드 갭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안 좋게 향후에 작용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약세가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은 그 갭 발생 지수대인 그 196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대가 앞으로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향후에도 196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어느 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1950포인트 위에서 좀 우리가 세웠었던 그런 모든 전략들이 조금은 틀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만약에 벗어나가지고요. 뭐 꼭 아일랜드 갭이 그렇게 만든다. 뭐 그렇게 꼭 확정을 짓지 않더라도 이렇게 갭을 위아래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소한 향후에 급등락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하락세에서 이것을 돌려 세울 재료가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하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승을 만들 그럴 요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 글쎄요, 그것들이 지금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지표가 좀 뭐 기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어떤 조치가 나온다는 것이 10월에 나온다라기보다는 11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QE 시리즈의 이번엔 네 번째 얘기, 이것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과연 시장을 돌려세울 만한 상승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에 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무리 재정정책이나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번에 QE3 정책을 보고 투자자들이 느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재료들이 작용이 될 때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이 많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이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1950포인트나 2000포인트에서 어떤 정책이 또 나올 경우에 이 QE3가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 이상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고 재료들이 좀 통하려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투자자들이 많이 느꼈다. 그 점이 또 시장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현 시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고 중국 쪽도 뭐 얘기 나오려면 한 다음 달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그러면 굳이 호재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많이 빠졌다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걸어보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도 하셨죠. 3분기 실적 시즌 기업이익이 피크아웃 될 수 있어서 10월 달 고점이 거의 뭐 최근에 향후 더 고점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 다들 중소형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중소형주 쪽이라고 꼭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실적 호전주나 뭐 이런 개별 종목이라는 표현을 뭐 중소형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 10월의 고점이 올해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한 고점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고 내려온 것도 아니라 어물쩡 지지부진한 시세를 보이다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50포인트, 198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 위아래로 별로 움직임 폭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지수대가 고점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전후의 종합지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거의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어깨 넘어 지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반등의 모습이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의 하락이 컸다는 점에서 또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런 급락이 나온 초기에는 그러한 단순 반등이라도 나와주면서 하락 강도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반등 오늘 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좀 힌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수를 여기서 뭐 바닥을 잡느냐, 반등을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그 관심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대가 1950포인트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주식은 결국 똑같다. 결국 지수대는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대가 일부 조정은 보였지만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급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전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업종 종목군의 변화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었고 또 실적 호전을 근거로 해서 주가 차별화를 만들어내가고 있던 그런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만나면서 단기 급락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그러한 조정을 겪은 종목들의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결국 2000포인트 근접했을 당시에 그 시장의 흐름을 만들던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이 이 1950포인트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결국 시장에서 똑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로 또 압축해서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급락이 진정되자마자 이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이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1980포인트에서 이 193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와중에서 이 실적 호전주나 신고가 흐름상의 종목들도 무너져 왔다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안정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 업종이나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인덱스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 이런 개별 종목주들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마도 앵커님이 중소형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개별 종목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개별 종목들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수보다 종목을 좀 더 챙겨야 될 때이고, 움직이는 종목, 움직였던 종목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오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트의 어떤 그 섹터 비중이라든가 종목은 여전히 같으신지, 사실 신고가 냈던 거 좀 분할 매도 사인도 주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그럼 20%까지 늘렸었던 것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로 낮췄죠. 결국 IT나 화학산업재가 각각 한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하고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 결국 개별성 종목들이 10%씩 차지하고 있는데, 신고가 흐름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 저 필수 소비재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금은 다시 40%로 좀 늘려놓은 모습이고요. 주가 차별화에 이제 적극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아마 오늘이나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젠 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번 주 중반에 그냥 미리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메시지로, 주중에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중반을 중심으로 일단 꺾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조정을 거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런 신고가 흐름에 있어서도 좀 이익 실현을 좀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경우로 편입을 좀 모색하는, 결국 종목별로 이 과열 타이밍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업종 대표주는 급락하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요, 일정 폭의 지수가 반등을 노릴 때 인덱스 추정의 의미 정도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 낙폭이 커진다면은 이 신고가 흐름이나 필수 소비재 흐름이 지수 반등 때 둔화될 수 있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지수 낙폭이 커진다면 IT나 이 산업재 쪽으로 오히려 좀 추가 편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종목을 이제 얘기하고자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 중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제 생각에는 뭐 정유주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시장이 같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별 움직임이 별로 없죠. 하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선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대형주 중에서 이런 정유주 같은 종목들 한번 시장이 안정되면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유주는 아니지만 이 화학주 중에서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또 편입되고 있죠. 이런 움직임 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이외에서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거나 재료가 보유되어 있는 실적 호전주의 경우는 앞으로도 좀 신고가 흐름에 좀 주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내용 또 얘기해 주셨네요. 시장 안정되면 움직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유주의 관심,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도 오늘 특징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재 대표님 분석 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까지 끼면서 밀렸지만 오늘 그래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반등이 참 어렵네요. 이틀 연속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현물 수급을 보면은 역시 이제 중기 트렌드는 나쁩니다. 하지만 선물이라든가 옵션 동향을 보면은 또 현재 그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흐름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틀 연속 급락했다는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적어도 1950선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 비중을 축소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좀 축소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리 잘했다. 그럼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속 빠지기보다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주기니까 그때 한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1950선 미만에서는 사실 뭐 위험 관리 잘하신 분은 여전히 그냥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잘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일 매매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는요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실제로 이거는 7,400원대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80%가 현재 인버스에 투입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테마주 한두 종목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종목보다는 테마주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3순위로는 이제 우량주 당일 매매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1박 2일 코스 정도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일 매매하고 1박 2일 코스가 뭐냐면은 당일 매매는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고요. 1박 2일 코스는 그러니까 저점 매수했다가 상황 좋으면 하루 더 홀딩하고 그리고 다시 또 던지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초에 단기 반등 정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는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팁. 그나마 좀 매매하실 분들은 어떻게 포트를 꾸려야 되는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메디포스트 얘기하셨는데 사실 10만 원 한 2, 3천 원 정도의 매수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다시 강하게 10만 원 뚫래요. AS 들어볼까요? 예, 제가 메디포스트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가도 가긴 갈 것 같다. 다만 10만 원이 찍히면 그냥 던져라. 근데 다시 한번 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디포스트는 그 당시에 뭐 10만 2,500원에 매수해서 10만 원에 던졌으니까 뭐 손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뭐 작은데 10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주시면 될 것 같은 게요. 원래 바이오주, 그다음에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유해 종목들은 지수가 빠질 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실적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뭐라 할까요? 가치주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테마주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게 기술적으로는 현재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일단 10만 원 전후에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시근 한 10%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혹은 오늘 거의 종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1박 2일 코스 정도로 아주 짧게 매매해 볼 만한 우량주 없는지, 아까 우량주 하셨을 때 어느 쪽 얘기하시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종가 공략주 하나 정도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대우증권입니다. 006800인데요. 증권주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9월 거의 중순이었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승 랠리의 끝자락에서 올라가는 게 증권주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대우증권, 삼성증권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왜 이걸 지금 보느냐? 어차피 그 주 초에 제가 지수 반등을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된다 그러면 증권주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과대합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중순경에 이제 13,0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현재 12,000원 무너진 상태니까 가볍게 12,000원 전후에 매수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종가 매수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2,000원보다 낮으니까요.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그냥 5% 정도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길게 보실 종목은 절대 아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지수 반등을 이용해서 단타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LG전자였거든요. LG전자가 이제 67,5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68,000원 좀 넘어가니까 약간 평가하기 낮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나 오늘 말씀드리는 대우증권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많이 빠지기도 했고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1950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아주 짧게만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좋겠다. 대우증권 설명이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이번 한 주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종목 찾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종목,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드리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3종목이 수익이고요. 2종목은 손실입니다. 먼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와이솔 4.9% 손실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하이트젤로가 이번 주 화요일 받았던 종목입니다.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은 2% 정도인데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파트론, 그 다음 수요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다음 주까지 갈 것도 없었습니다. 벌써 5% 수익인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 목표 가격이 15,000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시는 종목마다 10% 수익을 기록하는 하이투자증권 이기택과장님의 이번 종목 코이버인데요. 역시나 하루 만에 수익률은 4% 가깝습니다. 아쉽지만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의 IM은 현재 5% 정도 손실 중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M 좀 아쉽습니다. 한 번에 7,000원 넘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 시장 흐름을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기대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6,500원에서 한 6,700원 라인대까지는 좀 상승 시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매물 압박이 나왔고요. 일시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그래서 10월 4일부터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매도 물량이 다소 전반적으로 종목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고 이번 주 한 주가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정 특정 어떤 중소형 패턴으로만 매개 쏠리다 보니까 다소 IT 부품이라든지 이쪽의 어떤 종목들은 다소 차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 부분이 여기에 또 주가에 또 녹아들면서 다소 재미없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평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21선이 일단 붕괴가 됐죠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이 있죠. 관망 후에 다시 한번 가격 지지력 확인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5,600원에서 한 5,700~800원까지 한번 지켜본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도 됩니다. 실적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3,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시장적인 특징, 수급적인 특징 때문에 다소 가격 조정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재미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 가격은 5,700~800원 정도로 정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21선까지 공격해 들어온다라면 결국에는 현금 보유 100% 하는 게 일단 맞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가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기업의 내용, 그다음에 기술적 흐름, 수급적 특징 다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에 대한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좀 상승이 좀 이어졌던 모습이겠죠. 그래서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엎치락뒤치락하는 어떤 파동적인 흐름, 잔파동들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수가는 5,900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목표 라인은 한 7,000원 라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7,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을 통해서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재설정해보고요.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5,000원
라인들까지 한번 잡고 한번 좀 다음 주부터 좀 더 공격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긍정적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가져와 왔고요. 이 회사 뭐 대충만 간단하게만 회사 말씀드리면 일단 캐릭터 왕구, 작동 왕구, 일단 뭐 글로벌 캐릭터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글로벌 최근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신규 매장만 하더라도 19개가 좀 추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외 활동이 되면서 캐시카우는 계속 확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라이센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교두부를 좀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해서 구체적으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스튜디오 반달 이쪽이랑 좀 협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컨텐츠 쪽에서 좀 쉬었던 종목들 중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 그 강력한 후보군이 아니겠느냐 한번 판단할 수 있고요. 아무튼 기업적인 어떤 밸류를 한번 매겨보면 올해 EPS를 보면 따졌을 때는 PR이 6배에서 7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치동에 건물이 있는데 본사 사업 가치만해도 600억이죠.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642억. 건물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자산도 충분히 있고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 상당히 자산가치 성장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뭐 캐릭터 소개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추세적인 상승 전환으로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 다음 주도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종목을 가져고 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어제 2천억 이상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현재 3천억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죠. 오늘은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1994선에서 출발했다가 전일에 1919포인트, 오늘 30선 정도에서 마감시킨다고 해도 주간 단위 3% 넘게 밀리는 셈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악재는 여기저기 다 경기 둔화간이었나 싶어요. 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으신 투자자들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유럽 쪽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유럽 쪽 그렇다라면은 가장 여태까지 시장 투자자들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스페인 쪽이냐라고 봤을 때 스페인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요 시장 하락기 동안에 보면은 그 IMF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 긴축 그리고 단일화된 감독 기구가 설치가 안 된다라면은 향후에 이제 은행권 자산 매각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유럽발 재정 리스크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은행들의 어떤 상각 비율에 따른 그 현금화라는 거를 다시금 기억으로 떠올리게끔 만드는 그런 끔찍한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상승 갭이 나왔던 부분들 다 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이러한 악재가 과연 향후에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여태까지의 어떤 상승 추세를 반전을 시키고 다시금 재차 하락을 시킬 만한 악재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단순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빠졌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유럽 쪽 은행들이 과연 이렇게 단일화된 감독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유럽 재정 긴축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물론 현금화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우려를 촉구하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또다시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제공하는 그런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볼 때 지금의 하락은 추세를 돌릴 만한 하락이 아니다.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의 일정에 19일, 20일 날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스페인의 이번 달 국채 만기 그리고 향후에 또 있을 국채 만기들을 볼 때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구제 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호재들도 아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통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잡고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적 하락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일시적 하락이니까 사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규 종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어떤 쪽에 어떤 컨셉에 어떤 종목을? 네, 우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지수가 이제 여태 동안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다가 이달 들어서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하락까지 보여주었었는데요. 우선 앞서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3차 양적 완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원자재 관련,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달러도 한 차례 더 풀겠다라는 얘기고, 뭐 유로발 위기도 결국에는 화폐를 풀어서 끄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어떤 외국계 자금들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시가총액 대형주들로 좀 채워넣는 그런 유효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거래소 종목 이렇게 약세를 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한다라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적 호전 개별주에 대한 주문은 오늘 아까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문 차장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은 아직도 지금 신고가로 너무 잘 가는데 우리 권영문 차장님 기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고 얘기 이어서 가볼게요. 자, 기존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LG전자, DPC, 그리고 SBS 콘텐츠허브. 비중은 LG전자, SBS 콘텐츠허브, DPC 순으로 많았는데요.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입니다. 자, LG전자는 68,000원에 샀었는데 78,000원 갔다가 다시 68,000원. 너무 아쉽죠? SBS 콘텐츠허브 그러나 DPC는 아주 좋고 DPC는 오늘도 신고가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DPC 같은 경우가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접어들면서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했었는데요. 재차 이제 엊그제 수요일 날 횡보했었던 그 박스권을 뚫고 다시금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런 벤처 투자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목표가까지 좀 더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급한 LG전자만 한 말씀이라도. 네. 예. LG전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지수 하락과 함께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이 종목 추천드릴 때의 어떤 이유처럼 휴대폰 부문,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리레이팅 되는 주가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손절가 67,000원만 유념하셔서 목표가 78,7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당초 선절가가 6만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홀딩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다채로운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들려주셨던 분은요.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인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